왕실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할 또 다른 여인이 선택됩니다. 바로 유모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유모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들은 천민 출신이었지만 자신이 젖을 먹인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영의정 바로 다음 가는 지위를 얻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실 유모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자나 공주가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젖을 먹일 여인을 따로 두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모유 수유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출산 후 약 21날 정도만 아기를 곁에 두었고 그 이후의 모든 양육 책임은 왕실이 지정한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왕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반 집안의 부인을 유모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신분이 높고 교양 있는 여성이 왕자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자기 집 아기를 키울 유모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대부 집안의 여인이 자기 자식을 제쳐두고 남의 집 아이를 키운다는 건 체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왕실은 종친들의 여종이나 친인척 중에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원자나 대군처럼 중요한 왕자의 경우에는 내수사 소속 여종이나 가까운 왕족 집안의 여종 중에서 3명 정도를 골라 유모로 배치했습니다. 유모 선발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비나 대왕 대비가 직접 나서서 후보자들을 면밀히 심사했죠. 단순히 젖만 먹이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아이의 성격 형성과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선발 기준이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우선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했습니다. 어떤 질병도 없어야 했고 말을 적게 하는 성격이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젖을 짜서 확인했을 때 순백색이 나와야 했고 당연히 술은 입에 대지 않아야 했으며 짠 음식이나 신맛이 강한 음식도 멀리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유 기간인 약 2~3년 동안 남편과의 잠자리까지 금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외모도 단정해야 했고 성품은 온화해야 했으며 정신적으로 맑고 안정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었을까요? 조선 왕실의 기록들을 보면 유모의 컨디션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숙종 제위 15회에 작성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왕자가 앓는 병이 유모에게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의관들의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자를 진찰할 때는 반드시 유모도 함께 검진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영조 13년의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어린 세자가 약을 직접 마시기 힘들어하자 유모에게 약을 먹인 뒤 그 젖을 통해 약 성분이 세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젖으로 영양분은 물론이고 치료 효과까지 전달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유모로 선발되면 왕실에서는 매일 최고급 보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유모가 섭취하는 모든 것이 결국 왕자에게 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좋은 음식만 먹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게 했습니다. 반면 왕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유모 본인에게 병이 생기면 가차없이 교체됐습니다. 유모는 항상 최상의 상태로 왕실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신이 낳은 친자식은 쌀뜨물로 연명하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굶주림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모는 보통 왕자가 3살 전후가 될 때까지 궁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궁궐에 남아 궁녀처럼 일했습니다. 궁 밖에서 왕자를 돌봤던 유모는 원래 주인집의 노비로 계속 살다가 자신이 젖을 먹인 아이가 왕위에 오르면 함께 궁으로 들어와 왕과 왕비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왕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유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봉보 부인이라는 직함이 주어졌는데 세종시대에는 조미품이었으나 이후 종일품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직위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영의정 바로 아래 자리였고 육조판서보다도 위였습니다. 종친부 군부인이나 외명부의 정경부인과 동일한 수준의 신분이었죠. 종일품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고 수시로 곡식과 의복, 노비와 말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이나 임금의 탄신일 또는 경사스러운 날에는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하사품을 받았습니다. 봉보 부인이 살 수 있는 집도 나라에서 내려줬고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었으며 궁중 행사에서도 정경 부인이나 옹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도 누렸죠. 더 놀라운 점은 유모 본인뿐 아니라 남편과 자식, 친인척까지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남편과 아들에게는 높은 관직을 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원자와 유모의 관계는 진짜 모자 사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임금도 자신의 유모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죠. 세종은 봉보부인 이 씨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묘소를 조성할 인력까지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단종은 봉보부인 이 씨에게 노비 6명과 매년 쌀과 콩을 내렸으며 나라에서 몰수한 역적들의 토지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사가에서 자란 성종은 유모를 많이 의지했고 훗날 왕이 되자 봉보부인 백씨를 각별하게 대우했습니다. 문제는 백씨가 이런 총애를 믿고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관찰사, 도사, 참판, 병마절 도사 등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고 노비 송사나 재산 분쟁에 개입해서 뇌물을 챙기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성종은 그녀의 부정부패 문제를 알게 되자 호되게 꾸짖었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하들이 백씨의 남편을 탄핵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려도 성종은 항상 백씨를 감싸주었습니다. 백씨가 사망하자 몹시 슬퍼하며 종이푼 종친이나 재상의 예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도 자신의 유모인 봉보부인 최씨에게는 그 어느 왕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최씨를 봉보부인으로 봉하고 노비 7명을 하사했으며 그녀의 친인척 6촌까지 천민에서 양인 신분으로 올려줬습니다. 역대 왕들도 유모의 가족을 신분 해방시켜주긴 했으나 인원이 너무 많아 신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에게 노비를 하사한다는 명이 떨어지자 자기가 원하는 노비 명단을 왕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단에는 관청 소속 노비뿐 아니라 개인 소유의 노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에게 자기 노비를 빼앗기게 된 관리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죠. 연산군은 신분 해양시켜주는 범위를 좁혔고 최 씨가 왕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일을 그르치며 왕실의 물건을 함부로 쓴다고 지적하며 하사품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줬고 최 씨가 병으로 눕자 그의 아들과 사위를 관리로 임명해서 위로해줬습니다. 최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동안 녹봉을 계속 지급하는 혜택을 줬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자신의 품계가 결정됐습니다. 남편이 높은 벼슬을 하면 부인도 따라서 높은 품계를 받았고 남편이 평민이면 부인도 평민이었죠. 그런데 봉보 부인은 남편의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공로만으로 품계를 받은 유일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 놀랍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유모들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젖을 먹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핵심은 왕과의 정서적 유대감이었습니다. 왕들은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유모와 함께 보냈습니다. 왕비는 의례와 공식 행사에 참여해야 했고 왕자를 직접 키우기보다는 교육과 예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유모는 왕자가 배고플 때, 아플 때, 무서울 때, 외로울 때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달래주고 다쳤을 때 상처를 싸매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던 사람이 바로 유모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는 친어머니보다 더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왕자들은 성장하면서 유모를 단순한 하인이 아닌 진짜 어머니처럼 여기게 됐고 왕이 된 후에도 그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유모를 비판하면 왕은 자기 어머니를 비난받는 것처럼 느꼈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모의 권력은 때로는 국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모들은 왕과의 사적인 만남에서 여러 청탁을 전달했고
왕은 유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관직 임명, 형벌 감면, 재산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일에 유모가 개입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의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유모의 한마디로 뒤집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유모의 권한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모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일부 왕들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모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모가 병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유모 제도의 이면에는 왕실 여성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직접 키울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짧은 기간만 함께 지내고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맡겨야 했죠. 왕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이가 자신보다 유모를 더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왕비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채통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유모에게 질투심을 보이거나 아이를 빼앗으려 하면 품위를 잃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모로 선발된 여성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대우와 권력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친자식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친자식이 굶주리거나 죽어가도 왕자를 버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유모의 모든 생활이 통제됐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사람, 하는 말까지 모두 감시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즉시 교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죠. 게다가 남편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수유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금지됐으니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몇 년씩 집을 비우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남편들은 다른 여자를 들이기도 했고, 유모가 돌아왔을 때 가정이 이미 깨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모들은 이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왕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왕이 되지 못하면 그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죠. 유모들은 자신이 키운 왕자가 왕위에 오르길 간절히 바랐고, 왕자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모들이 왕자가 성장한 뒤에도 궁에 남아 평생을 왕 곁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왕과 유모의 관계는 제도로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봉보 부인 제도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모들은 왕실의 그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때로는 역사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유모 제도는 조선 사회의 신분제와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